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저희 계속 이어서요. 이제 중립적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는 고객들에게 추천할 만한 상품들을 좀 중점적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그 보수적인 투자자와 중립적인 투자자와 이제 공격적인 투자자 이렇게 세 투자자를 구분하고 각각의 상품의 큰 카테고리를 구분하는 게 가장 기본인 거고, 그리고 나서 그 상품들의 특징을 보는 것들, 이런 식으로 이제 교재가 계속 구성되고 있죠. 자, 먼저 그 교재를 먼저 좀 체크하면은요. 중립적 투자 성향을 가진 고객들은 여기 동그라미 좀 치세요. 원금 손실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지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투자성 금융상품에 발을 담근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금 손실에 대한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더라도 이거를 감내하면서 시중금리 이상의 수익률을 추구한다는 건 초과 수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중립적 투자자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그 하단에 있는 금융상품들을 쭉 보면은요. 첫 번째, 주식 편입 비율이 50% 미만이어야 돼요. 그리고 70% 이상의 채권 편입 비율을 유지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내는 하지만 위험의 비중이 안정의 비중보다 더 크기를 원치는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계속 두 번째, 주가와 주가 지수에 연계되어 수익률이 결정되어지는 ELS 상품들. 그래서 ELS에 동그라미 쳐두시고 그 아래에 있는 맨 끝에 DLF예요. 파생결합 증권인데, 이게 그 증권 파트를 학습을 하시면서 아무래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증권은 뭐 여러 가지 증권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만 간단히 보면은요. 주가지수, 연계증권, 그렇죠? 그리고 우리 파생결합증권. 얘는 이제 번외인데 그냥 써드리는 거예요. 수익증권. 이런 이야기들인데 전부 다 땡땡하고 증권이라고 끝나면 얘네들은 전부 다 증권으로 구분이 돼요. 우리가 자본시장법의 구분 기준을 보면은 금융투자상품과 비금융투자상품들, 얘네들 구분을 하는 판단 기준이 뭐예요? 투자성이죠. 그래서 얘가 투자성을 갖고 있고 비금융투자상품은 투자성을 갖고 있지 않은 애들을 비금융투자상품이라 하고, 금융투자상품을 다시 또 증권과 파생으로 나눈다고요. 그렇죠? 그때 이 증권을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앞에 있을 때 파생이 결합됐다, 주가지수를 연계했다, 이런 말들을 다 신경 쓸 거 없고 땡땡 증권이라고 끝나는 애들은 일반적으로 다 증권의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제가 동그라미 칠 때 원금 손실을 어느 정도 감내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얘기가 바로 여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원금 손실을 감내한다라는 게 투자성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다. 됐죠? 그럼 이제 투자성을 인식해서 리스크를 안는다라는 건 리턴 값을 키우겠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했을 때 그 리스크 감내하는 만큼의 시장 초과 수익을 원하는 중립적 투자 성향의 고객들이에요. 됐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변액연금, 그리고 그 아래 CB, BW, EB, 여기 전부 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얘네들은 전부 다 채권인데요. 단순한 그냥 채권이 아니라 채권과 주식의 중간의 형태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채권이고 어떨 때는 주식이 될 수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주식 연계 증권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있는 롱숏 포지션이거든요. 이 롱숏 포지션은 전부 다 중립적 투자 성향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여기 이제 밑줄 그은 거 보세요.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을 동시에 실행하여 절대 수익을 추구한다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러니까 롱숏 전략들이 되게 많은데 롱숏 전략 중에서 시장 중립형 롱숏 전략들, 이런 애들은 중립적 투자 성향을 가진 고객들에게 적합한 상품들이다 라는 내용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페이지 넘어오시면 채권 혼합형 펀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크게 볼 필요는 없어요. 실은 이제 채권 혼합형 펀드라는 개념 자체도 많이 사라졌고, 우리가 자본시장법 개정되어지면서 이제 주식이 50% 넘어가냐, 어디에 넘어갔냐, 이렇게 우리가 표현들을 하지 채권 혼합형 펀드라는 이야기는 잘 하지 않죠. 근데 이제 뭐 우리가 특별자산이라든가 이런 상품들에서 이러한 상품의 형태를 볼 수가 있으니까요. 눈으로 한 번 정도만 봐두세요. 눈으로만. 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는 크게 안 볼 거고, 저희는 넘어가서 어디로 갈 거냐면 155페이지 양가를 이번에 ELS로 넘어갈 거예요. 자, ELS 주가 연계 증권인데 이제 ELS의 구조를 조금 보자는 거죠. ELS를 포함한 우리 이제 EL 주가 지수를 연계한 이제 링크한 상품들이다, 이 소리인데요. 이 연계 상품들의 기본 구조들은 대부분이 비슷하긴 해요. 먼저 상품의 형태가 어떻게 구성되어지냐면 이제 고객들에게
투자금을 당연히 모집하겠죠. 투자금 모집을 통해서 얻어준 투자금이 예를 들어서 뭐 2천억 정도의 금액이 설정되어졌다고 볼게요. 그러면 2천억 금액을 우리가 기본으로 가져다가 놓고 얘를 통해서 이자를 추출해 버리는 거예요. 이자를 추출하겠다라는 거는요, 뭐 쉬운 예시로 우리가 할인채 매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할인채가 이제 살 때 돈을 할인해서 주고 그 만기에 원금을 그대로 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원금 100% 보존형이다. 원금을 100% 보존한다. 그러면 이 할인채가 만기에 2천억 주면 돼요. 이런 할인채 사버리면 어떤 위험이 생기더라도 만기에 무조건 원금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할인채 금리가 10%라고 생각을 하면 1년에 그냥 단순한 10%로 볼게요. 그럼 현재 1,800억 정도 주고 할인채를 매입을 하면 1년 있다가 이자 10%를 붙여서 2천억을 때려준다. 이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처음에 매수할 때 고객에게 모집했던 2천억과 할인채 매수대금 1,800억의 차이인 200억 정도가 실질적으로 할인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잖아요. 이 이자를 이렇게 추출해내는 거예요. 이게 이자 추출 방식이라는 거죠. 이렇게 추출해낸 돈을 갖다가 얘를 주식에다가 들어가냐, 파생에다가 들어가냐, 다른 상품에 들어가냐, 옵션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ELS, ELW, ELD, ELF 뭐 이런 식으로 상품들이 다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ELD를 빼고. ELD는 예금이니까.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조금 수월해지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들어갔을 때 이 200억이 운용이 되면서 손익구조는 어떻게 판단되냐면 보통 이런 배리어가 있어요. 요게 우리가 이제 배리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요게 이제 안으로 들어오죠. 요게 인 배리어예요. 요게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아웃 배리어예요. 그리고 나서 주가의 움직임이 이 배리어 안에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죠. 그러다가 특정 배리어를 돌파해요. 이제 우리가 이걸 녹아웃이라고요. 그래서 녹아웃형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요 아웃 배리어랑 인 배리어가 수익률의 상한선과 하한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상한이 6%고 하한이 2%예요. 그러니까 6%를 넘어서 버리면 즉 녹아웃 상태에 딱 도달을 해버리면 우리가 추구하는 수익률 6%를 넘어섰으니까 이 녹아웃이 되는 순간 조기 상환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을 따라 붙으면서 반대로 이 배리어 안에서 움직이다가 이렇게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2% 전까지는 여기 떨어져도 손실을 안 보는 구조들이었는데 이렇게 2% 아래로 떨어져 버리면 녹인이 되는 거죠.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이래 버리면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가 되겠죠. 그럼 예를 들면 여기 있는 ELS가 원금 100% 보장형이라면 녹인 배리어 자체는 없어요. 절대로 손실이 나지 않는 구조 형태를 갖고 있고 녹아웃 배리어 형태에서의 조기 상환 조건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ELS와 관련되어진 주가 연계 상품들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죠. 자금을 어떤 식으로 모집해서 운용을 하고 그게 상품에 투자되었을 때 어떤 식의 상환 조건들을 갖는지. 됐죠? 자, 교재에서 조금 더 볼게요. 자, ELS는 이것의 약자로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 지수에 연계되어 투자 수익을 결정하는 유가 증권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땡땡땡 증권이라고 하면 증권이고요. 중요한 거 그 달랑 맨 끝에 장외 파생 금융상품업 겸용 인가를 받은 증권사만 발행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 연계 상품인데 장외 파생을 거래할 수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구조가 파생의 구조처럼 조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구조의 복잡함 때문에 증권임에도 불구하고 장외 파생 금융상품 겸용 인가를 받은 증권사만 발행이 가능하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계속 이어서요. ELS는 일반 금융상품에 비해 손익구조가 복잡하고 또 원금과 수익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성도 있고 투자자가 만기 전에 현금화하기 어렵다는 특징도 갖고 있다. 그러면서 동그라미 2번 전체 별. 자, 첫 번째 녹아웃이에요. 투자 기간 중 미리 정해놓은 주가 수준에 한 번이라도 도달하게 되면 확정 수익을 주는 형태의 녹아웃. 가장 기본 형태예요. 그렇죠? 그리고 스텝다운형이요. 특정 주가를 관찰 시점마다 중간 평가하고 평가일에 정해진 하락률만큼 하락하지만 않으면 수익을 지급하고 조기 상환하는 게 스텝다운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달 안에 2%, 6개월 있다가 3%, 1년 있다가 6% 이런 식으로. 그 한 달, 3개월, 6개월 안에 얘네들이 지정했었던 수익률에 한 번만 도달을 하면 실은 녹아웃이나 마찬가지죠. 녹아웃에 도달을 하면은 원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중에 한 번만 잡는다 그러면 녹아웃인 거고 여러 가지 계단을 만들어서 이 계단에 한 번이라도 이 계단에 다리를 올렸다라고 해서 돈을 주면 스텝 다운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불 스프레드는 우리가 불이라는 것 자체가 상승장이죠. 그래서 만기 시점에 주가 상승률에 비례하여
수익을 지급하는 게 바로 불 스프레드. 디지털은요, 가입 시 정해놓은 주가를 초과할 때 일정 수익을 지급하는 형태가 디지털형이에요. 계속 리버스 컨버터블은요, 가입 시 정해놓은 주가 하락폭 이하로 주가가 하락하지 않으면 수익을 주는 거예요. 리버스 컨버터블이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녹인이 들어와야지 손실이잖아요. 근데 리버스 컨버터블은 되는데 여기만 터치를 안 하면 오히려 수익을 주는 거예요. 일정 이하로만 빠지지 않으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조금 개념이 달라요. 우리가 녹아웃을 도달해야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녹인에 들어오지 않으면 돈을 주는 게 리버스 컨버터블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양방향 녹아웃은 가입 시 정해놓은 주가가 도달하면 확정 수익을 지급하는 게 양방향 녹아웃형이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에서 전부 다 동그라미 쳐가지고 키워드들 정도는 잡아두셔야 되겠죠. 계속 넘어와서 가에 있는 기초자산이에요. 기초자산. 그래서 ELS의 기초자산은 개별 주식의 주가 또는 주가 지수이다. 그래서 이제 기초자산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또 어렵게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아까 이거 ELS 누구만 된다고요? 장외 파생 상품 취급 경영 인가를 받은 증권사만 가능하다고 했죠.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ELS라는 건 주가 연계여서 기초자산으로 주식을 써요. 따지고 보면 주가 연계 상품이라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파생 상품이나 마찬가지예요. 구조가. 왜 파생 상품이 뭐를 파생이라고 그래요? 이해하기 편하게 옵션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콜옵션인데요. 콜옵션이 매수권이에요.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 풀었으면 특정한 자산을 특정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예를 들어서 금이요. 금을 뭐 그람당 3만 원에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됐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무조건 금 1g을 3만 원에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금값이 변할 거 아니에요. 근데 현재 금이 1g에 막 10만 원씩 가요. 그러면 10만 원짜리 1g에 10만 원짜리 금을 나는 얼마에 산다는 거예요? 3만 원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뭘 갖고 있으면? 콜옵션을 갖고 있으면. 됐죠? 그럼 이때 이 콜옵션의 가격은, 이 매수권의 가격은 뭐에 영향을 받아요? 당연히 금값에 영향을 받죠. 이때 바로 요 금이 기초자산이고, 됐죠? 이 금값의 움직임으로 움직이는 그 금융상품이 콜옵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주가가 기초자산이 주식이 되고, 이 주식이 오르냐 떨어지냐에 따라서 ELS의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생상품하고 구조를 비교해보면 완전히 동일한 형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장외 파생 겸용 인가를 갖고 있어야지만 ELS를 취급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기초자산이라는 용어가 나온다는 개념도 그 파생상품의 구조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ELS의 기초자산은 개별 주식의 주가 또는 주가 지수가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뭐가 들어가냐 이런 것들은 크게 볼 거 없고, 중간에 박스 하나만 보세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과 높은 변동성, 우측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과 낮은 변동성이죠. 그러니까 높은 수익률과 높은 변동성을 보겠다라는 건 민감한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민감하다, 덜 민감하다라는 걸 판단을 할 때는 실은 쉽게 생각을 하면 이런 거죠. 이제 주가 지수면 주식 시장의 전체예요. 그리고 개별 종목은 당연히 단일 주가고요.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시장 전체의 움직임은 조금 둔하죠. 그리고 따지고 보면 시장 전체의 움직임이 둔하다고 표현하기도 힘들어요. 왜? 얘가 기준이니까. 기준이 어떻게 민감할 수가 있어요? 얘를 기준으로 놓고 얘가 1% 올랐을 때 단일 개별 종목이 10%를 상승하든 5%를 상승하든 해서 얘가 민감하다고 보는 게 보통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그냥 보면 돼요.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과 낮은 변동성, 크게 움직임이 크지 않고 움직이더라도 시장 전체가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영향이 적겠죠. 그러니까 주가 지수와 관련된 내용들. 반대로 이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과 높은 변동성을 갖는 애들은 당연히 개별 종목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기초자산끼리 낮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게 높은 수익과 높은 변동성의 개별 종목이고요.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과 낮은 변동은요, 기초자산끼리 높은 상관을 가져요. 왜냐하면 시장 전체 움직임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고 얘가 움직이면 전반적으로 다 따라 움직이는 게 일반적이니까.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 정도 내용까지만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그리고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최근에는 지수형 ELS가 압도적으로 많이 발행된대요. 그러니까 ELS가 지수형 ELS라는 게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ELS가 아니라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ELS인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최근 들어서 이제 펀드라던가 자산 시장 전체 움직임은요, 액티브보다는 패시브형이 훨씬 더 중요시 되어지고 있고 패시브형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수형 ELS가 압도적으로 많이 발행된다라는 내용들도 같이 체크 하나 해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리고 계속 넘어가서 나의 낙인 조건이에요.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지워졌지만 여기 낙인과 낙아웃 기억하고 계세요. 네, 자, 낙인 조건이에요. ELS에서 가장 민감한 변수가 낙인이죠. 왜 그래요? 낙인이 발생을 하면 손해난다고 했으니까. 내 돈이 날아가냐 안 날아가냐가 핵심인 거죠. 약속된 수익률을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당연히 낙인 조건이 낮은 것이 유리하다. 다시 그려야 되겠네요. 낙인 조건이 낮다라는 게 무슨 소릴까요? 그냥 아까 똑같이 이렇게 베리어 그려놓고 인베리어고 아웃베리어고 떨어지면은 여기가 손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낙인 조건이 낮다라는 건 아까 예를 들어 제가 6%에 2%를 예를 들었죠. 근데 2%보다는 1%가 조금 더 떨어져도 되잖아. 베리어의 폭이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낙인 조건이 낮다라는 건 낙인으로 거는 그 수익률이 낮게 제시될수록 손실이 날 확률이 조금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낙인은 무조건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낙인은. 아시겠죠? 그래야지 내가 손실에 도달할 확률이 낮아지니까. 예. 그래서 ELS에서 가장 민감한 변수가 낙인이고요. 약속된 수익률을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이고 낙인은 낮은 게 무조건 좋아요. 하지만 물론 낙인이 낮아지는 만큼 모두 같이 낮아져요. 수익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고객한테 좋으면 수익률은 떨어지는 거예요. 또 리스크가 줄어들면 무조건 수익률은 떨어지는 거예요. 리스크 앤 리턴이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그 다음 줄에 지수형 ELS보다는 종목형 ELS일 경우에 변동성이 더 크다는 것을 감안하여 낙인 조건이 낮게 설정된 것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러죠. 그러니까 개별 종목은 민감하니까 낙인을 최대한 낮게, 변동성이 크니까. 지수형은 시장 전체 움직임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낙인 조건을 가질 필요는 크게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됐죠? 예. 그리고 계속 다다음이에요. 또한 낙인 조건이 없는 노낙인 상품은 운용기간 중 낙인 조건을 없애기 때문에 ELS 운용기간 중에 주가 지수가 아무리 하락하더라도 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최종 만기 시점에만 주가나 주가지수 낙인 조건 밑으로 하락하지 않으면 제시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정된 상품이다. 그럼 이제 요 얘기도 잘 보세요. 노낙인이라는 건 낙인을 걸지 않았다라는 건 손실을 보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낙인 조건은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한 번이라도 터치하면 마이너스 나는 게 녹인 조건인 건데 노낙인은요 떨어져도 괜찮아. 하지만 만기 시점에만 여기 들어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너는 손해 안 본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노낙인 조건과 낙인 조건을 볼 때 노낙인은 손실이 나지 않는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노낙인도 손실이 발생을 하는데 만기 시점에 나의 위치가 중요한 게 노낙인이다. 아시겠죠? 네. 계속해서 또 다음 단락 이어서요. 특히 변동성이 큰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설정할 경우에는 노낙인 상품으로 안전성을 가미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 단락에 특히 조기상환의 경우에는 낙인 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낙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향후 남아있는 조기상환은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노낙인 상품의 장점들이 되겠네요. 됐죠? 계속 넘어와서 이제 다에 있는 조기상환 조건. 일반적으로 ELS는 3년 정도의 만기가 설정되어 있지만 일정한 조기상환 조건을 달성한 경우에는 만기 전에 투자 원금과 그 기간에 상당하는 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준다. 됐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6, 12, 18, 24, 30, 36개월이 경과했을 때 95%, 90%, 85% 이상의 가격을 유지하면 조기상환 된다. 아까 우리 이거 했었죠. 한 번이라도 위를 뚫어서 들어가면 노가웃이라고 그랬고 스텝을 만들어 갖고 이 기간 중에 언제나 요 수익률에 도달하면 해주는 거, 그렇죠? 스텝 다운형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위에 얘와 같이 조기상환 조건이 점점 낮아지는 조건을 스텝 다운 구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85%로 계속 유지하게 들어가면은 하이파이브형이라고 하죠. 전부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다음 단락.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최초 조기상환 조건인데 최근에는 조기상환 확률을 높여
빠른 원리금 회수를 목표로 하는 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는 전체적인 주식시장 불안정성에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짧게 먹고 빨리 빠지는 전략을 투자자들이 선호하고 있다. 그럼 이제 그 스텝 다운이든 노가웃형이든 왜 첫 스텝이 중요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수준이 투자 수익의 100%면 떨어져도 95%잖아요. 5%씩 떨어진다고 하면 스텝을. 근데 아예 시작 자체를 80%에서 시작하면은 75로 떨어져 버리니까 첫 스타트할 때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럼 얘는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얘도 낮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녹인도 낮은 게 좋고 녹아웃 베리어도 우리가 이제 조기상한 조건도 낮은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둘 다. 네.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뭐 발행 금액 대비에 대한 내용들은요. 굳이 볼 필요 없어요. 여기 쭉쭉 넘어오시고 뒤에 넘어오면 상품 예시들이 조금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도 굳이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계속 그 다음 페이지 넘어와서 양가라 3번에 DLS 파생 결합 증권이에요. 자, 파생 결합 증권은 얘랑 똑같아요. 얘랑 완전히 동일한 구조인데 아까 ELS가 주식이 기초자산이었으면 여기 이제 그 DLS는 얘는 파생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원유 같은 애들. 그러니까 유가가 이렇게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똑같이. 특정 가격 밑으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이익을 보고 뭐 내려가면 손해를 보고 이렇게 되는 차이는 아무것도 없고 기초자산을 뭐를 쓰냐에 따른 차이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제 DLS로 볼게요. DLS는요. 이것의 약자로 주가나 주가지수에 연계되어 수익률이 결정되는 ELS와는 달리 이자율, 통화, 환율, 실물자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상품이 DLS가 되겠죠. 됐죠? 밑에 있는 것들은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위에서 6줄만 내려오세요. DLS는 ELS에 비하여 다양한 기초자산으로 상품 설계가 가능하며 투자와 해지 목적의 별표. 해지 목적으로 투자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이제 해지 목적을 두겠다라는 건 아까 예를 들어서 원유예요. 그럼 이제 외국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원유 가격의 상승이 문제야. 우리는 언제나 가격 하락만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가격이 상승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뭐를 받으면 돼요?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받으면 돼. 그러니까 유가가 상승을 하면 원래 내가 사야 되는 금액과 이 DLS에서 나오는 수익을 합쳐갖고 원유를 사면은 원래 사고 싶은 돈으로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원유를 뭐 리터당 실은 리터로 판단하진 않지만 이해하기 편해서 리터당 그냥 1,000원이라고 봐볼게요. 리터당 1,000원에 우리가 원유를 매입을 하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얘가 1,100원이나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배리어를 얼마로? 1,000원으로 만들고 얘를 벗어나는 플러스 알파를 전부 다 내 수익으로 먹어버리는 거죠. 그럼 얘가 1,100원으로 오르면 100원 들어오니까 내 돈 1,000원에다가 이익분 100원 합치면 항상 1,000원에 살 수 있는 해지의 형태들이 되겠죠. 얘가 원래 파생상품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파생상품이라는 게 실물 자산들의 이제 가격 상승이나 가격 하락 위험들을 현 시점에서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것을 통해서 해지하는 역할들이 큰데 그게 결합되어진 상품이기 때문에 파생상품의 특징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겠죠. 됐죠? 계속 넘어와서 이제 동그라미 3번에 DLS의 주요 기초자산, 그렇죠? 이제 서부 텍사스 중진류라고 우리 보통 표현을 해요. WTI 유가인데요.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라고 표현하는 요 내용들은 미국 서부 텍사스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로 영국 북해에서 생산되는 브렌트유, 중동에서 나오는 두바이유와 함께 세계 3대 유종이에요. 그러니까 석유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데 그 석유 품질이 우리가 이제 정제 기술들을 갖고 있죠. 석유를 정제해서 사용할 만큼의 그 효율성이 있냐, 단가가 맞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석유들은 얘네들 갖다 걸러내는 비용들이 석유를 가서 쓰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품질이 떨어지면. 아시겠죠? 그런 거기 때문에 3대 유종이라는 건 그냥 질이 좋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은 뭐 이거 볼 필요는 없는데 가끔 물어봐서 국제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 원유예요. 이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경질료로 저유황유예요. 미국 국내와 아메리카 지역 기준 유종이고요. TSL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런 내용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들은 아니어서 단순히만 보고 그리고 그거보다 중요한 건 다다음이에요. 그럼에도 세계 3대 유종 가운데 국제유가를 결정하는 가격 지표로 활용되고요. 세계 최대 선물 거래소인 뉴욕 상품 거래소에 상장된 중심 유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텍사스산 중진류는요. 실은 미국에서 외국으로 풀지를 않아요.
이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 석유를 뭐라고 보냐면 군사 목적으로 쓰는 석유로 봐서 일반 개인에게 넘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전쟁이나 이런 목적이 생겼을 때 쓰는 군사 용도의 그 석유로만 계속 갖고 있고, 파생 상품에서 차익 거래 개념으로만 거래를 하고 실제 실물 인수도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투자는 할 수 있는데 투자했다고 그 서부 텍사스산 중진료를 내가 받을 수는 없어요. 외국 이제 국제 시장으로 반출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냥 기준 가격 정도의 효과가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계속 마지막 줄이에요. 가격이 가장 비싼 것은 황 함량이 낮고 원유 비중이 나타내는 API가 높은 애들이 얘가 비싸다. 그래서 WTI가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그 다음에 나로 넘어오면 브렌트 유가. 아까 나왔죠. 그 서부 텍사스산 중진료보다는 API가 낮고 유황 성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질이 살짝 떨어지죠. 하지만 두바이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저 두바이보다는 낫다. 거래는 당연히 브렌트 유가니까 런던 국제석유 거래소에서 주로 거래를 한다.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 넘어오면 다 있는 금. 금은 뭐 따로 읽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만 한번 보시고요. 맨 마지막 줄만 보세요. DLS의 기초자산은 대부분 런던 기금속 시장에서 오후에 발표되는 런던 금 오후 고시 가격인 금 1트로이 온스당 미국 달러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은은 넘어오시면은요. 은도 DLS의 기초자산인데요. 얘도 런던 기금속 시장 협회에서 발표하는 내용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1트로이 온스가 몇 그램이다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크게 여기는 신경 써서 보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이 정도 내용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기초자산은 석유와 금을 가장 기본으로 하는 게 DLS 금융상품들이다. 정도까지 보면 끝. 됐죠? 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해서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변액연금 파트에서 또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중위험을 갖는 투자자들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그렇게 크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제한하면서 수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주식에 직접 투자하거나 파생 상품에 직접 투자하는 순간 리스크가 너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리스크를 어느 정도 구조화된 상품으로서 그 제한시키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ELS나 DLF 같은 개념은. 이건 파생이니까 위험한 거 아니냐 하지만 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구조를 갖기 때문에 여기서 전액 손실이 발생을 하더라도 만기에는 이 채권이 돌아오는 금액으로 어느 정도의 원금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이 세팅된 것 자체가 주식에 투자하거나 파생에 투자는 하지만 얘네들로 인해서 초과 수익을 얻는 구조들이지 기본적으로 투자 원금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는 아니다. 됐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느 정도 중간적인 성향을 가진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라는 것까지 체크를 좀 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변액연금 파트부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